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의 정유린 기자입니다. 오늘도 역시 차도원 모빌리티 연구소장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는 2달 전이죠. 네. 그 현대차 자율주행 넥소 교통사고가 강남 부근에서 났던 건데요. 이게 조사를 진행한 끝에 이제 최근에 운전자 과실이라고 좀 판명이 네. 났다고 하네요. 네. 이거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기자님이 말씀하시기로 했잖아요. 왜 떠넘기십니까? 예, 그 사고가 났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세이프티 드라이버 분은 뭐 상해는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다행인 것 같고요. 원인은 이제 그 자율주행차의 소프트웨어 로직상 오류로 인해서 급격한 경로 변경이 발생이 됐는데, 그 운전자분이 좀 당황하시고, 브레이크하고 이제 가속 페달을 혼동해서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해서 전방에 정지된, 다행이죠. 그 자동차와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받기는 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로직이 변경됐다는 거는, 근데 로직이 변경됐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좀 네, 운전자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고 원인 네. 중에 하나죠. 네. 자동차의 사고 원인의 90% 이상이 보통 우리가 휴먼 에러라고 네. 해가지고 운전자 과실인데, 네. 브레이크하고 이제 액셀러레이터하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높이 차이와 너비 차이는 있지만 혼동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유형의 사고를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라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전 운전자, 세이프티 드라이브 분들도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작년에 이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는데, 네. 웨이모 같은 경우는 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2주. 처음에 이제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되기 위해서는 2주 동안 훈련을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 1주 같은 경우에는 그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퍼시피카라는 차를 굉장히 많이 이제 자율주행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이제 수동 조작, 자율주행이 아닌 수동 조작에서 차를 주행하는 것부터 다시 훈련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1주는 이제 자율주행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훈련을 받습니다. 이거 통과를 못하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독일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뭐 정말 영화 속의 자율주행이 아니면 자율주행 백업 드라이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같은 드라이버도 그렇고, 특히 자율주행 차를 파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그 사용자분들께 굉장히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것도 좀 그런 일환에서 볼 수 있는. 정확히 이제 제가 조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네. 때문에 보고서를 네. 못 받기 때문에 말씀은 못 그쵸. 드리겠지만, 네. 일단은 휴먼 에러다.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과실이 네. 원인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 갖고도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걸렸었거든요. 걸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매뉴얼, 새로운 시스템 있을 때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저부터 솔직히 안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번 거는 좀 어쨌든 조사 결과가 나온 거가 좀 중요하게 그렇죠. 봐야겠네요. 아무래도. 네. 그럼 미국은 혹시 어떤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면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캘리포니아 데이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서 신고를 받으면 그 보고서를 또 딱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술적인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사고 패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것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체가 스스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정확도에 대한 약간의 얘기는 있어요. 얘기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좀 꺼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네 이제 기술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뭔가 좀 특수한 새로운 어떤 로직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했다가 사고 나면은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네. 자기네 기술을 밝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2014년도에 그 캘리포니아주는 이제 델파이 자율주행 사고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네. 2021년 3월 2일. 네. 예. 최근이네요. 최근이죠. 네.
저희가 찍고 있는 이번 주죠. 네.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사이트를 가면. 그때까지 287건의 이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고요. 그만큼 사고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논문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 보고서를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네. 2019년 5월까지 해가지고 네. 159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는 어디인가요? 2019년 5월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 업체가 이제 크루즈, GM이죠. GM 크루즈로 이제 71건이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가 55건. 꽤 되네요. 생각보다. 네.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시험 운행차를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사고 비율도 좀 높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네. 같은 기간, 지금 말씀 기간 동안 크루즈는 21만 1912km를 주행을 했고요. 시험 운행을. 웨이모는 이제 한 51만 7,366km를 주행을 했고, 그만큼 사고가 안 났습니다. 운행 거리는 웨이모가 긴데 네. 사고는 좀 적게 났네요. 얘만 한 20건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 큰 사고들은 없었어요. 큰 사고들은 없고 이렇게 사망 사고는 없어가지고 네.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고 유형 같은 데는 후방 추돌이 58건이었고 그냥 가벼운 접촉 사고가 17건. 그 다음에 63건 정도가 좀 경미한 수준, 보통이라고 이들은 이제 표현을 하던데 17건. 심각한 수준 사망 사고는 아니었고요. 한 2건 정도 가 발생을 했고 세이프티 드라이버 분들도 심각한 부상이 대부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고 발생 지역은 이제 마운틴뷰 주변에 이제 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북동부 복잡한 동네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는 목요일 저녁 7시에서 24시까지. 이때가 이제 16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금요일 13시에서 18시까지 14건. 그 다음에 화요일도 오후. 사고가 많아가지고, 네. 이게 주로 이제 오후 때, 네. 특히 이제 금요일이나 이렇게 좀 복잡한 시간에 좀 사고가 좀 많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열심히 정리했어요.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네. 자율주행할 때 운전자가 개입을 몇 번 했느냐, 어느 주기마다 했느냐에 대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더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 사고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우리나라에 별로 소개가 안 됐을 겁니다. 주행 모드별 데이터도 좀 보셨네요. 네. 네, 산수가 어려웠어요. 89건이 이제 자율주행 상태일 때 이제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3건은 주행 중일 때 발생했는데 그 93건 중에 43건은 정지 상태일 때. 이때는 주로 이제 추돌사고죠. 네. 그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8건이 차량 2대 간에 발생한 사고였고, 2대 이상 다중추돌 사고는 이제 빈도가 그럼 굉장히 낮은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주간 같은 경우가 68건, 그 다음에 72건은 맑은 날,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사고 분석 유형을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작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사고 패턴이나 유형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드라이버의 역할들을 이야기할 때는, 한 번쯤은 저희가 이제 체크할 만한 그 논문 자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천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사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을 제시를 했는데, 네. 이미 눈 올 때나 비 올 때나, 그리고, 지난주에 강원도에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사실은 테슬라 유저분들이, 페이스북에 이런 데 이제 많이 올리셨어요. 그 센서 쪽에 이제 눈이 붙어가지고 자율주행이 안 된다. 오토파일럿이 안 된다, 정확히는. 그래갖고, 오랜만에 수동운전을 했더니 너무 힘들다. 그래갖고 또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섬세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 레벨은 아니지만, 오늘 또, 어제죠, 정확히는. 혼다가 이제 레벨 3. 네. 가격 얼마인 줄 아세요? 출시를 했습니다. 얼마일까요? 1억이요. 100대. 한정해서. 일단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계속 이제 기술 수준이 점차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유저분들도 이제 알고 사용을 해야 아무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고 데이터를 네. 세부적으로 좀 봤는데요. 네. 사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업체들이 좀 이렇게
개방이라고 해야 되나? 오픈을 좀 하나요? 예, 이제 보고서 이미지가 나가죠. 나가면은 거기 이제 차에 어떤 부분이 손상이 됐는지 사고가 났는지 그런 부분은 나가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업체가 보고를 하는데 지금까지 캘리포니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픈하는데 캘리포니아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 전체에 지금 자율주행 시험 운행 하는 대수가 1,500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자율주행 시험 운행 데이터 의무도 없는데 사고도 사실은 뭐 굳이 딴 데는 의무화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도로교통안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업체가 어디서 어떤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지를 오픈하는 사이트입니다. 네. 그래갖고 저 기관에서 이제 AV 테스트 이니셔티브 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네. 저기서 저기 사이트를 접속을 하면 어느 업체가 어떤 목적으로 몇 대의 자율주행차를 어디서 시험을 하고 있다 상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업체가 이제 알아서 올리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일단 자율주행의 어떤 데이터 투명성 그리고 또 사회적인 수용성.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아리조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자율주행 시험 운행하는 곳인데 저기는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더그 듀시라고 이제 주지사가 네. 이제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기후 조건 자체도 되게 시험 운행하기 좋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이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율주행차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탑돼 있는 차가 가지고 막 파이프 휘두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뺏어간다고 쟤네가 전기차 일자리도 지금 약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총도 겨눴었어요. 총도 겨눠가지고 그 다음에 일부 차들은 자율주행차 앞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네. 얘가 정말 제대로 쓰는지 마는지 나쁜 짓이죠. 네. 테스트가 아니라. 네. 그런 것까지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갖고 비프라든가 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나부야, 도요타, 뉴로, 웨이모, 크루즈, FCA, 뭐 코디안 로보틱스, 투심플 이런 업체들 자율주행 셔틀, 자율주행 차, 자율주행 트럭 이런 업체들과 일부 대학들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자율주행인데도 네. 사고 원인이 사람이라는 게 네. 아직 좀 그런. 그렇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그 브랜드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시끄럽거든요. 네.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율주행이야 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네. 미국 데이터인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약 20%의 운전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의 자동화의 기능을 아예 모르는데요. 그리고 기능의 존재도 알지 못하고 네. 자동차의 작동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죠. 네.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 매뉴얼도 안 보고 그냥 뭐 나 그냥 LA에서 애리조나까지 그냥 갔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 뭐 제 의견이고 네. 이런 어떤 자동화에 대한 지나친 의존 아니면은 무시 네. 매뉴얼 안 읽는다든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고로 저도 말씀드리면 지금 제 차가 5년이 됐는데요. 네. 음성인식 기능이 있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다 잘 모르죠. 네. 네, 그냥 이전 차에 쓰던 기능만 알고 그냥 그것만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스마트폰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쓰던 기능. 그냥 쓰던 기능만 그냥 주구장창 가는 거고 내 돈을 주고 샀음에도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는 뭐 특정한 게 아니면 좀 게으르죠 제가. 그러면서 사실은 그 항공기하고 자율주행차하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도 이제 파일럿들이 이제 랜딩하고 이제 착륙할 때 빼고 나머지는 그게 진짜 사실 오토파일럿 기능이죠. 하늘에서는 그냥 이제 자동으로 조정하게 네.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항공기 자체도 상세한 매뉴얼이 등장한 게 굉장히 저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980년에 나왔어요. 되게 오래됐죠. 전기장이 보시기에. 그쵸? 태어나기 전이라. 그쵸? 네.
초등, 국민학생 때라. 근데 그때 처음에 나왔는데, 이 예전에 이제 항공기 추락, 1960년대,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추락이 좀 많았고, 이 추락을 감소시킬 수 있었던 게 이제 레이더하고 제트 엔진 도입이 이제 굉장히 커다랗게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오토파일럿이나 자동, 이제 항법 장치 등이 도입되면서 그 자동화와 인간 파일럿 사이에 누가 더 신뢰성이 높은지는 그때도 사람들이 판단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적 요소,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뉴얼이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고 파일럿 그 이제 교육의 표준화가 시작이 됐던 거죠. 실제 그 매뉴얼을 보면 70년대 보잉 727-200 같은 경우에는 운영 매뉴얼이 이제 342페이지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983년 보잉 757은 1500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에어버스 A320 같은 경우는 2700페이지가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파일럿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동화가 됐음에도 공부량은 늘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항공회사를 갔을 때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종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 훈련 기간이 한 6개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만큼 이제 자동화가 됐음에도 이제 그 인간의 능력,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네. 매뉴얼이 진짜 2700페이지 이런 거를 숙지하려면은 상당했겠네요. 사람이 아니죠. 존경합니다. 저 파일럿 분들 정말. 특히 이제 예전에 파일럿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자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단순히 그냥 자동화만 계속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자동화를 시키더라도 사람과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작용,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UI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UI가 익숙하지 않거나 굉장히 불편하거나 특정 기능을 찾기 힘들면 일단 열받죠. 자동화가 되더라도 사람이 어느 정도는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동화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에게도 비록 자동화는 됐지만 아까 매뉴얼이 많다는 게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좀 확장시켜줬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잘하는 거,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사람이 더 잘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설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자동차 쪽에도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안전 이슈들이 좀 이렇게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모빌리티는 이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죠. 뭐 UMA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안전 쪽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유럽의 이제 그 자동차 안전평가 그룹인데요. 그러니까 뭐 유로 NCAP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서 2018년도 7개국의 1,5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뭘 했냐면 자율주행차를 지금 구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설문을 했습니다. 2018년에요. 네. 얼마 몇 최근이네요. 퍼센트나 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30? 그쵸. 저도 이제 20-30%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70%가, 지금 나가서 매장에 가면 자율주행차를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언론인이시지만, 저널리스트시지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좋은 내용만 그 다음에 굉장히 장밋빛 미래만 얘기를 하면서 일반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일반인들하고 저 높은 곳에 계신 고급 정보만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안전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과대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보도에 대한 문제도 이제 사실은 문제가 지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 테슬라 모델 S의 오토파일럿이 한 40%의 응답자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브랜드 네이밍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화에 대한 이해를 유저가 하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차 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지만 국토부에는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던 건 대학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뭐 IT, 통신, 전자업계 등의 국토부의 임시운행 면허를 받은 자동차 대수가 119대였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 이제 등록하신 업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30대가 좀 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16년부터 등록을 받은 건데 네. 아마 전체가 운행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있던 연구소에도 있었는데 운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주차장 이제 구석에 있는 자율주행차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2020년 10월 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복잡하네.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새롭게 규정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늘어나니까, 네. 몇 대 안 들지만 되게 아쉽죠. 네.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네. 사고가 나면 여기서 이제 원인 규명을 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제작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행 기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네. 이제 사고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도 이제 사고를 한 2번 났어요. 네. 뭐 크게 나서 기절한 적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CCTV나 우리가 뭐 블랙박스로 사실은 네. 사고를 규명을 했잖아요. 그쵸. 뭐 지금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저런 기록 장치라든가 이제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소프트웨어 분석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규명하는 조합이 더 늘어나겠죠. 물론 이제 저것 때문에 일자리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자율주행 쪽에 사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토부 발표에 좀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몇 네. 대가 운행을 하는지, 사고가 났는지, 네. 좀 등성등성 발표를 해요. 네. 특정한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 기억에는 100대를 돌파할 수 있다. 뭐 발표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정보가 사실은 아까 제가 이제 미국의 이제 자율주행차 이니셔티브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니까 사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물론 나면 안 되겠지만 네. 계속적으로 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되게 자율주행차 저도 이쪽을 공부를 하고 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데이터 오픈에 대해서는 뭐 사용자의 수용성이라든가 아니면 연구를 위해서 좀 더 개방을 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전개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용자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 기자님도 이제 다니시면서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보신 기억은 거의 없죠. 네. 되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네. 저도 뭐 개발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 가서 본 게 많고 네. 도로에서 국내에서 본 거는 한 3-4대밖에는 사실 안 되는데 다 수도운전하고 계셨어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그쵸.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대수도 적고 물론 이제 뭐 상암이라든가 이런 쪽에 네. 계속 이제 시범운행지구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특정 지역에서는 이제 좀 많이 볼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 수용성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유튜브로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런 좀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자율주행차가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안전을 개런티한 상태에서 네. 다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네.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는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오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시험운행 결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는 비슷하지만 국내 얘기를 조금 더 다뤄주셨어요. 미국 사고 얘기도 조금 했고요. 네, 그쵸.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원래 예고가 되게 불안한 건데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최근에 자동차 업계 판도가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전자업계들이 공식적으로 자동차를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있고, 모빌리티, 뭐 주식도
그것과 함께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자동차 데이터 업체들도 막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자동차의 어떤 얼라이언스 모빌리티겠죠. 모빌리티 업계의 얼라이언스라든가 큰 판의 변화에 대해서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 좀 한번 딥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